안녕하세요. 이번 스마트 주소 정책과 관련된 세션을 맡은 중앙대학교 김학래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3명의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소와 관련돼서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새롭게 구축하는 주소 정보 시스템에 대한 소개, 그리고 데이터 관점에서 주소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주제를 다룰 건데요. 이 3가지 내용이 실은 첫 번째 주제부터 계속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으면 앞으로 2, 3년 안에 우리나라 주소가 어떤 식으로 개혁이 되는지 좋은 사례를 볼 수 있는 세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발표는 행정안전부의 고종신 사무관님께서 주소 기본계획을 포함한 우리나라 주소 정책의 전반적인 큰 틀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에서 근무하는 고종신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앞으로 향후 5년간 정부의 주소정책 방향인데요. 이게 이제 주소가 정책이다 이런 느낌도 사실 조금 생소하시죠. 그래서 우선 이제 주소가 왜 이런 토론회에서 토론을 할 정도로 중요해졌느냐라고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걸 할 때 텍스트로 입력하는 값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입력을 하면 전자지도 상에서 어떤 특정한 위치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걸 내면을 들여다보면 주소라는 것이 결국은 공간상에서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또 반면 다른 부분에서는, 공적 장부나 이런 부분에서는 주소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등록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은 뭐냐면 그 각각의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각각의 데이터들을 식별해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주소가 왜 중요해졌느냐, 이것은 이 속성 정보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공간상의 데이터를 연결해내고 각각에 있는 속성 정보들을 연결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주소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잘 바꿀 수 있게끔 해야 우리나라의 각각 그 데이터들을 연결해내서 소위 이제 디지털 대전환을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주소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주소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려운 말이죠. 왜 그러냐면 영어로는 이제 어드레스인데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이 주된 소재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주지, 사업장의 소재지 이런 의미거든요. 원래의 뜻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말이에요. 한 100여 년이 좀 안 된 말인데, 그 외국에서 원래 사용되는 영어의 어드레스는 우리가 주소로 번역하는 것은 아주 협소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대로 된 주소를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주소라는 것이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이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이라는 게 우리 이제 헌법에 국가가 대한민국 왜 존재하느냐 그런 건데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그 균등의 포인트가 있는데 균등하게 향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책을 잘 펴야 되겠죠. 좋은 정책들을.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는 정책들을 잘 펴야 되는데, 그러면 정책을 균등하게 잘 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책을 필 수 있는 단위들이 세분화되고 균등하게 잘라져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건물에 주소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세드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은 주소를 쓴다면 그 우편물은 다 집주인한테 가겠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 세들어 사는 사람들은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균등하게 다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래서 행정의 단위인 주소를 바로 하는 것이 국가를 바로 하는데 직결되는 거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과거에 집원을 주소로 썼을 때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을 말씀드리면, 불과 1914년 2014년 도로명수가 전면 시행이니까 그 전에는 집원을 주소로 빌려서 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전통적으로 주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소로 사용되는 것과 집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걸 혼용해서 쓰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이원화되어 있어요. 왜 이원화되어 있냐면, 이거는 이제 그 경국대전인데요. 이제 조선시대의 범정인데, 경국대전의 호전에 보면 이렇게 주소를 만드는 이 호족의 체계를 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 이렇게 해서 1호, 2호, 3호, 4호를 만들고, 그 다섯 집이 되면 이걸 한 통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1통 1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시 한 통이 다섯 개가 되면 한 개 리가 돼요. 리가 여기서 숫자는 이제 정해지진 않는데 일정 숫자가 모이면 읍면이 되고 다시 시군구가 되고 이런 구조라서 국가를 구성하는데 가장 하위 단위의 그 행정 체계가 바로 저 건물 번호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있는 것 중에서 혼선이 안 생겼으면 해서 만든 것이 이제 집원인데, 집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20년마다 한 번씩 양전 사업을 했는데 단위가 뭐냐면 필입니다. 필. 이 필이라는 게 뭐냐면 한문으로 따지면 붓필자거든요. 그러니까 붓필자라는 얘기는 붓으로 쓴 정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원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는 장부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치를 구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이런 건물 번호였고 나중에 이제 집이 이렇게 집원이 생기게 됐던 거죠. 요게 이제 집이 이렇게 옛날에 이제 그 다섯 채씩 이렇게 보편적으로 집을 이렇게 외적이 침탈해서도 그렇지만 집을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섯 채씩 이렇게 한 동네에 몰쳐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 2, 3, 4, 5호가 되고 한 통이 되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건 이제 그 어린도라고 해서 지적도의 개념인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그 자호라고 하는 여기에 이 번호가 이 공적 장부의 번호가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걸 이제 정리해 놓는 장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제 시대 1910년, 1918년 그 사이에 토지조사 사업이 이루어지고 집원을 주소로 강제로 쓰게 만들죠. 왜 집원을 강제로 쓰게 만드냐면 토지를 필지마다 이제 조사를 해놓고 거기에 소유자를 등록을 해서 소유가 없는 땅들을 탈취하게 하는 방법으로 집원을 이렇게 주소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제 통호, 종전에 사용하던 주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이 제정이 돼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집원을 주소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1963년도에 집원을 우리나라에 전수해준 일본은 주거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주소체계를 바꿉니다. 그래서 그게 왜 바뀌는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주소체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주소를 일단 바꾸기 위해서 이게 가구 방식 주소인데요. 집원을 체계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주소 개편을 했습니다. 69년도에 시작해서 80년도에 이제 제도가 제정이 됐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토지 이동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저렇게 만들어놔도 저 땅에 10년 이상 가지 않습니다. 합병과 분할이 일어나면 금세 순찬성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제도는 성공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올림픽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외국인들은 과연 그럼 위치를 어떻게 찾느냐라고 보니까 전부 다 도로명과 건물 번호로 위치를 찾는다.
그래서 올림픽 대비를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도로에다가 도로명을 이렇게 부여를 하죠. 그게 이제 가로명절이라는 걸 하는데, 그래서 그 이후 그때 만들어진 도로명들이 지금도 쓰고 있는 게 올림픽대로라든가 이런 가로수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때 이제 다 도로명으로 전국적으로 제정이 돼서 현재 이제 도로명 주소랑 연결돼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96년도에 이제 지번으로는 주소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죠. 이 전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위치를 찾았냐면 반드시 근처에 중개업소에 들어가서 그 중개인한테 지적도를 보여주고 안내를 받아서 처음 가는 데들은 대부분 이 두꺼운 지도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를 찾았던 것을 이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위치를 찾는 체계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됐던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주소가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바뀌어 왔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초에 주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등록하고 사업장을 등록하고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지금도 현재도 민법에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자꾸 지나니까 처음에는 그 동네를 어귀를 찾고 그다음에 집을 찾고 그다음에 지금은 집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상가가 있으니까 내부에 있는 점포를 찾고 이제는 출입문까지 정확히 찾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 도시가 이제 그 지금 예를 들면 서울의 영동대로 개발 같은 데는 도로 밑으로 지하 6층에 달하는 새로운 도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주소 체계로는 그것들을 다 표현해낼 수가 없죠.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해당되는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걸 주소 체계를 전체적으로 고도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 장소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 같은데 지하상가 이런 데들은 개별 주소가 없어서 약국 같은 거를 아예 등록을 못하거나 이런 굉장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들을 다 입체적으로 주소를 다 부여를 하고 주소가 이제는 내비게이션을 처음부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과거에는 내비게이션이 그 동네에 와서 안내를 종료합니다 이랬죠. 근데 지금 내비게이션은 출입구 입구까지 안내합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 저희가 주소를 부여할 때 출입구에다가 주소를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들이 내비게이션사에 공급돼서 정확한 위치를 찾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출입구는 다르고요. 또 그 집 중에서 약 한 반경 5m 정도의 평지가 있어야 드론이 착륙을 할 수가 있어요. 드론이 착륙하는 위치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로 주소가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춰서 만약에 이거를 개인들이 기업들이 한다라고 하면 초창기에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당진 27A 뭐 이런 희한한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는 것을 지금 급격히 하나로 모아서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뭐 다른 나라들도 보면 이제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도 이 주소 체계는 그 국가의 인프라로서 국가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그걸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구조죠. 이걸 만약에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부여를 한다고 하면 어떤 기업에 굉장히 큰 인프라에 독식이 생길 수 있고 또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데 굉장히 저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각 국가에서는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국제표준 ISO 19160 같은 데는 2015년도에 1910-1이 제정이 돼서 주소라는 것은 뭐냐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의 근거지 이런 것이 아니라 공간 속에서 위치를 식별하는 구조화된 정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IP 보면 인터넷 어드레스라는 걸 보면 인터넷 IP 프로토콜도 어드레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IP를 구분하기 위한 식발자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골프를 치실 때 처음에 티업을 할 때 그 드라이버를 티박스 앞에 대는 그 모습을
어드레스를 잡는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드라이브 끝에 그 지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드레스라는 전체적인 수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해소를 해나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그냥 주소가 무슨 놈 몇 번 아니었어? 저렇게 복잡해? 안타깝게도 조금 복잡해서 이걸 설명을 드리면 전체를 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아, 주소가 저렇게 만들어졌다면 나한테도 이러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주소는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하나는 주소 참조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소를 부여할 때 기준이 되는 것들이에요. 방식들. 그 다음에 국가 주소 정보라는 게 있어요. 특정한 시설물에 대해서 국가가 이것은 주소를 부여를 해서 갱신하는 체계를 유지하겠다라고 선언한 것들이 국가 주소 정보고요. 그다음에 이 두 정보와 그 드론 항로라든가 이런 서비스 정보를 합친 것을 주소 지능 정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게 주소 참조책인데요. 도로명 방식은 뭐냐면 도로에다가 도로명을 부여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서 저렇게 기초번호를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 짝수번호를 이렇게 부여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물이 들었으면 세종로 5번, 여기에 사물이 들었으면 세종로 5번 사물. 이렇게 해서 체계성이 무너지지 않는 거죠. 이게 전 세계에서도 순차성은 유지하지만 건물이 철거됐다 새로 짓는 과정이 반복되더라도 체계성을 유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죠.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아까처럼 통호처럼 주소를 쓰다가 도로가 생기니까 앞에 통호 대신 통리 대신 도로를 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순차성은 맞는데 좌우 대칭이 안 맞는다든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뭐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 11월 4일 날 그 탄자니아하고 에티오피아에서 한국의 주소 체계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 도입을 위해서 이제 한국 방문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조금 늦게 주소를 시작한 대신 또 그런 장점이 같이 있습니다. 조금 빨리 가야 되겠네요. 그게 이제 그 도로명 방식이고, 이거 실내 이동 경로 방식은 건물 내부의 복도예요. 그래서 복도에도 지금 이렇게 층별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로 층별로 데이터를 연결하고 복도에도 이렇게 번호를 부여해 놓으면 여기에 이제 방이 들었으면 무슨 로 몇 번, 몇 호 이렇게 해서 이제 상세 주소가 부여가 되고 여기에 만약에 키오스크가 생긴다, 설치한다. 그러면 무슨 로 몇 번, 몇 호 키오스크 이렇게 이제 실내 내부도 연결된 상태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겁니다. 잘 들여다보면 뭐가 돼 있냐면 도로에서부터 방 앞까지 출입구 점을 이용을 해서 전부 다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요건 이제 격자 방식인데 우리나라 국토를 격자로 나눠서 지점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고요. 요거는 이제 구역 방식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행정구역이나 기초구역인데 과거에 이게 이제 우편번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과거의 우편번호는 무슨 동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 이렇게 문자로 표현을 했어요. 그걸 지도상에 표출을 하면 하나의 폴리곤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도로라든가 지형 지물에 맞게 다시 재편해서 공공기관에서 구역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도록 한 것이 이게 이제 구역 방식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주소는 뭐가 부여되느냐? 첫째는 건물 주소입니다. 이거는 건물의 출입구와 방의 출입구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부여를 해서 지금 우리 알고 있는 세종로 몇 번 몇 호 이런 것들이 이제 건물 주소고요. 두 번째는 사물 주소인데 이거는 이제 집은 아니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중에서 행안부 장관이 선정을 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2종이 고시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지진 오개 대피 장소나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지진 오개 대피소 이 사물 주소가 없을 적에는 이 주소를 읽었으니까 지진 오개 대피소를 어디로 안내를 했느냐면 건물 옥상으로 안내를 했죠. 사실은 그 학교의 마당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위치를 다시 잡게
돼서 이제 지금 우리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지진이 났을 때 가장 가까운 지진 대피 장소를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체계가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주소라고 해서 이게 공터에 관한 겁니다. 공간이 어떤 스페이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공터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래서 도로변에는 전주를 잘 보시면 앞으로 이런 체계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작년 6월 9일부터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뭐냐면 전주에 이런 게 앞으로 붙을 겁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건물이 없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고시한 사물이 없다. 그러면 그 공터를 뭐라고 표시할 거냐? 이렇게 그 도로변에 있는 전주에다가 이렇게 기초번호라는 것을 표시를 해요. 기초번호가 뭐냐면 아까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미리 부여해 놓은 번호들입니다. 그거고, 그거는 이제 아까 이제 요거는 이제 산악등에, 도로변은 저렇게 이제 기초번호로 찾고 산악등에는 이렇게 국가지점번호에서 산에 등산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노란색 팻말이 있어요. 지금 저 팻말은 1년에 한 400명 정도를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 3월인가요? 이제 부평에서 산에 가셨다가 심장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쓰러지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심장이 나빠지신 게 아니라 서서히 쪼이는 걸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려오시다가 지점번호판이 있는데 앉아서 신고를 하고 쓰러지셔가지고 구조를 해서 완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이제 국가가 주소를 관리해서 공급하는 차원의 것이고, 이거는 이제 서비스 산업과 연계해서 서비스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능 정보라고 해서 이제 이걸 5가지로 나누는데, 마지막에 이 사용자 지능 정보는 뭐냐면 개인들이 자기 주소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효력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국가나 공공기관이 유통을 해주면 되거든요. 자기가 주소를 만들었더라도 아무도 안 받아주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법 개정을 위해서 내년에 이제 연구결국을 들어올 거고, 나머지 4개는 시작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드론, 아까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비행기랑 똑같이 항로와 떨어지려고 하는 지점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주소로 표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드론이라든가 이런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차의 주차, 자율주행 차 주차는 작년에 실외를 했고 올해 실내 테스트를 마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건물 입구에서 나는 내리고 차는 주차장에 몇 번 로트에 들어가서 주차를 했는지 확인하고, 내가 건물 입구에 나가면 그 차는 다시 건물 입구까지 나오게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확산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소지능 정보는 우리가 이제 주소를, 이 건물도 예를 들어서 백스코라든가 이렇게 지정하는, 부르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데이터가 분산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김학래 교수님께서 일부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식별 지능 정보는 어제 우리 김대영 교수님께서 좀 큰 윤곽을 잡아주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러면 어떤 구조가 생기느냐? 이렇게 골격이 되어 있는 프레임이 생기는 거고, 이 프레임을 이용을 하면 누구나 여기 있는 어떤 사물이나 시설도 주소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입체적인 관점에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서비스 정보들과 융합이 되면 소위 얘기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게 주소라고 하는 것이 공간 속에 있는 데이터를 연결을 시켜서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각종 공부들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연결을 한다. 예를 들어서 주소만 넣으면 내가 가야 될 초등학교가 어디고, 우리 애가 갈 수 있는 중학교가 어디고, 고등학교가 어디고, 내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서 화재 증명을 떼야 된다. 그러면 가까운 소방서가 어디 있고, 관할 경찰서가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다 이렇게 조회할 수 있는 구조들, 서비스할 수 있는 구조들,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댐, 요즘은 이제 데이터 레이크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주소로 안전한 나라, 편리한 나라, 자원인 나라인데, 안전한 나라는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있어도 내 위치를 경찰 소방에 신고할 수 있어야 된다. 편리한 나라는 내가 강변에서 밥 먹고 있는데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하고 있는데 거기로 물건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실제로 그걸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앞으로 5년간 구축하겠다고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소가 자원인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새롭게 창출해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새로운 산업을 여는 그런 마중물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도로명을 이제 숲길 이런 데까지 전부 다 확대를 해서 도로망을 보다 촘촘히 하고 모든 접점, 그러니까 건물 내부에 지금 방 이런 데 주소가 부여 안 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업자가 자기 주소 하나씩 갖기, 남의 건물에 새들어 살아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5년 내에 추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활동 지원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농촌에 가면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다가 짜장면을 시키면 퉁퉁 불어가지고 마을 어귀까지 가서 받아와야 되거든요. 이런 거 다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 농촌에도 이제 주소를 부여해서 누구나 다 같이,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전체를 다 주소를 하나로 썼는데 얘들 주소를 각자 부여하니까 이제 어디로 오라라고 구체적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K지소 산업진흥하고 K지소 브랜드화를 한다. 이게 올 6월 9일 날 채택된 5년짜리 계획인데 그 이후에 3개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15개국 연속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2개국이 벌써 반응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소 체계가 우리가 늦게 도입돼서 국민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지만 앞으로 우리 산업을 진흥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어느 정도 2030년도에 한 주소만을 가지고 하는 시장이 한 1조 원 정도의 시장이 생성될 거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시스템도 바꾸고 입체적인 도로도 도입하고 뭐 이렇게 이제 국가적으로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하나의 거버넌스로 형성하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제 처음에 드렸던 말씀과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이럴 때에 반드시 주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구상을 하고 나머지 것들을 데이터를 쌓아야 데이터가 파편화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인스파이어 혹은 호주의 BSMA 전 세계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미국 같은 데는 2018년도부터인가요? 하하위 주소를 부여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시트까지 번호를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로 몇 번, 몇 호에 몇 번짜리. 그래서 은행 창구 이런 것까지 다 주소를 부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을 어떻게 갖춰야 되냐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도 주소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먼저 고민하면 그 위에 쌓는 데이터들은 어느 데이터와도 호환돼서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들은 저희 그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 방문하셔서 자료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주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현재까지 추진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먼저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3권의 책을 갖고 있는데 저자 친필 사인이 있는 책이거든요. 제일 먼저 질문하신 분께 세션 이제 발표마다 한 분 제일 먼저 질문하시면 이 책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제가 받아갈까요?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참고로 3주 전에
우즈베키스탄 공무원들이 20명이 와서 이제 한국의 선진 사례들 공부를 하는데 이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1시간 발표했는데 질의응답을 2시간을 했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왜 관심이 없으시냐면 한 번도 주소가 어떠해야 된다. 그래서 양질의 주소를 우리가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모니터링을 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